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40화 반려동물의 모빌리티. KB 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00만 가구이고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3집 중 1집 혹은 3명 중 1명 정도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나 인식은 더디게 발전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반려동물의 모빌리티를 살펴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모빌리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역량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모빌리티 역량은 개인의 신체적 역량뿐 아니라 모빌리티 기회, 모빌리티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빌리티 역량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진료, 미용, 위탁을 위한 이동이나 기타 반려관계를 위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모빌리티가 지장을 받는다면 이러한 반려생활이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 사이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과 운송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모빌리티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철도, 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은 일종의 공공서비스인데도 반려동물의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형 이상의 반려동물은 원천적으로 탑승이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과의 이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가령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자가용의 소유 여부에 따르는 불평등한 기제로 작동합니다. 물론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반려동물의 의료, 미용, 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하여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티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도 펫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모빌리티 산업은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전화 등의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즉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펫택시가 확산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 중이고 일반 택시 요금의 약 3배 정도로 요금이 높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또다시 모빌리티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은 대부분 여객 운송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관에 따르면 동물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입니다. 그리하여 공통적으로 휴대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휴대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휴대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용기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반려동물에게는 그 어떤 생명의 가치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장 등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중대형견과 같은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과 동물권 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의 현황과 실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2년 8월 28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 조사에는 총 85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산책 이외에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46명, 즉 54%로 과반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자가용 이용 179건, 주변 인식 105건, 공간 부족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불편함 58건, 탑승 거부 50건, 반려동물의 불편함 83건, 기타 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39.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33.2%로 전체 응답자의 72.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탑승 거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368명, 42.8%로 가장 많았고 승객의 불쾌한 반응 265명, 30.8%, 불편한 탑승 시스템 175명, 20.4%가 그 다음을 이었으며 부당한 비용 추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응답은 19건으로 2.2%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797명, 92.8%, 아니요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2명, 7.2%로 기록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추가 비용 지불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반려가정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동반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필요가 높지만 대체로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가 낮고 이로써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이동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고 반려인 및 비반려인이 함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및 인프라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운송업체의 약관이 반려동물 탑승 문제를 규정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탑승할 수 있음을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하여 소형견은 케이지를 이용하여 탑승하고 대형견은 경우에 따라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가 아닌 다른 반려동물은 케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 반려동물의 경우 이용요금은 무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인요금의 반에 해당하는 어린이 티켓 정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992년 일찍이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한 스위스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비슷한 정책을 쓰면서도 여기 더해서 특히 반려견 전용 요금제를 시행하여 반려견이 하루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스위스 전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동부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 페리 등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에 반려동물의 탑승이 허용됩니다.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 지하철은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의 동반 탑승을 허용하는데 반드시 컨테이너나 케이지 같은 전용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지하철은 반려동물 탑승 가능 칸과 탑승 금지 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되는데 2마리까지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모빌리티 문제는 이러한 대중교통 탑승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개, 고양이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동물 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내장칩,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 등의 정보를 담은 이 여권을 소지하면 EU 내 국경을 통과하더라도 별도 검역이 면제됩니다. 이 사례는 반려동물의 이동이 단순히 개별 대중교통 탑승을 허가할 것인가, 허가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가할 것인가를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의 수용적인 지역은 대체로 그 지역 전체가 반려동물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내의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반려동물과 더불어 향유하려면 대중교통을 통해 반려동물과 더불어 그런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